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한국과 러시아가 전쟁을 한다면 단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전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 사태 이후 이러한 의견들이 뒤바뀌고 있다는데요. 현재 우크라 사태가 장기화 국면을 맞으면서 전쟁이 쉽게 끝날 것이라고 분석한 전문가들이 매우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지난 1월 12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는 2위를 우크라이나는 22위를 차지했습니다. 군사력 지수로 봤을 때 다윗과 골리앗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현재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상당히 고전하고 있어 놀라울 따름인 것이죠. 이에 과거 러시아가 한국을 침공한다면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될 것이라던 주장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외신들은 한국에 무기가 있다면 방어는 당연하고 오히려 한국이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한국의 무기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러시아와 한국의 군사력에 관심이 생긴 이유는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가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지 말지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3차 세계대전은 이미 시작됐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만약 우크라이나가 함락된다면 이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말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80년 전 세계 2차 대전이 시작됐을 때 그런 것을 경험했다며 전면전이 언제 시작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무기 지원과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는 현재 서방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은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도움이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세계와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를 도울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통화 이후 아직은 중국이 러시아에 물자를 지원하지 않은 것 같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2일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의 테러 지원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화, 회의 이후 중국의 러시아 상대 군사 장비 지원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다만 물론 우리는 이를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라며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중국이 러시아를 도와주지 않아도 문제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궁지에 몰릴수록 더욱 강하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도움이 없다면 더욱 궁지에 몰려 더욱 심각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도 놀라운데 러시아군의 열악한 상황이 더욱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 달째에 접어든 가운데 참전한 일부 러시아군이 방한 장비 부족으로 동상에 걸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2일 CNN과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 고위 관료는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일부 러시아 군인들이 적절한 방한 장비를 갖추지 못해 동상에 걸렸다는 징후를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료는 러시아군의 식량 등의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장비 부족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덧붙였으며 CNN은 침공이 한 달째에 접어들면서 이 같은 보급 문제가 러시아군을 괴롭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벨라루스와 러시아 서부 지역에 집결했던 러시아군의 전투 전력이 처음에 90% 이하로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료는 사망자와 부상자를 포함해 군 병력의 10%를 잃는 것은 한 부대가 전투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충격적인 상황인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가뜩이나 사기가 떨어져 있는 러시아군에 이제 고작 3일치 정도의 탄약만 남아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BBC는 이날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러시아군이 3일을 넘지 못할 정도의 탄약과 식량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현재 탱크와 군용 트럭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료가 3일치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군 연료와 식량 문제는 개전 초부터 러시아군에 우려되는 사항이었는데요. 짧은 시간 안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것이라는 당초 계획과 달리 한 달 가까이 전쟁이 장기화된 데다 본국으로부터 식량과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러시아 군내의 사기가 완전히 떨어질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무기와 군대의 손실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당초 예상과 달리 러시아보다 피해가 적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전쟁은 눈으로 보이는 무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들의 사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증명된 셈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러시아와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서도 많은 주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네티즌들의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며 한국의 군사력은 러시아에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절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실제 전문가들은 K2표가 전쟁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가들의 주장에 반발하며 전차가 이제 전성기가 지났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군사 전문 매체 오릭스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탱크 214대를 포함해 장갑차 1292대를 잃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는 실제 러시아의 탱크 손실은 이보다 클 것으로 봤죠. 또한 텔레그래프 등 외신들은 이번 전쟁이 사실상 탱크의 무덤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러시아의 탱크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인데요. 최근 러시아 전차들은 얼어있던 땅이 녹아 질퍽한 땅이 되는 라스푸티차에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블로그는 지난 11일 러시아 남부의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로스토프에서 군사훈련 중이던 탱크 12대가 깊은 진흙에 빠져 꼼짝 못하고 갇혀있는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심지어 탱크를 꺼내기 위해 굴착기가 동원돼 진흙을 퍼나르고 민간인 복장의 한 남자가 탱크를 빼내려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이 장면이 눈길을 끄는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변수로 꼽히는 라스푸티차 현상 때문입니다. 라스푸티차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지역 등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으로 통상 3월과 10월 동토가 녹으면서 끈적끈적한 진흙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합니다. 앞서 미국 CNN 방송과 뉴욕타임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날씨가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며 라스푸티차에 대해 자세히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의 관측 프로그램인 코페르니쿠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동유럽 지역의 기온은 1월 평년보다 1에서 3도 더 높고 습했습니다. 이에 외신들은 우크라이나의 3월 말보다 빨리 해빙기가 오면서 우크라이나 토양이 진흙탕으로 변했고 러시아 기갑부대 진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라스푸티차의 고전을 면치 못하는 러시아 전차와 달리 한국의 K2표는 라스푸티차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인데요. K2표의 우수성은 한반도 지형에 맞서기 위해 제작돼 가능했다는 평가입니다. 한반도의 논지형이 라스푸티차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일반 전차들이 잘 극복하지 못하는 지형을 한국의 K2표는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K2표는 산악지역과 설원에서도 진격이 가능해 환경 제약이 비교적 적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K2표의 더욱 놀라운 점은 러시아의 전차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들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K2표 전차는 1995년부터 기초연구를 시작했으며 2003년에 실개발에 들어가 2014년에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이전 전차를 개발하며 쌓은 노하우와 불곰 사업으로 들여온 러시아의 TA 도유에서 얻은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독자 개발한 K2표는 서구권과 동구권의 장점을 두루 합친 진정한 한국형 전차입니다. 그리고 원래 3.5세대 전차인 만큼 적 전차에게 레이저 조준기로 조준당하는 순간 자동으로 포탑을 돌려 대응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생존율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특징이 있지만 한국형 탱크에 장착된 특이한 기능 중 하나가 바로 현수장치입니다. 특히 K2표에는 세계 최초로 반능동 유기압식 ISU를 장착해 중량을 감소시키고 공간 활용도가 높으며 기동성이 향상되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한국은 지형적 특성 때문에 포를 조준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각과 높은 각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국형 탱크들은 기본적으로 유기압 현수 장치들 이용한 무릎 꿇기 능력을 갖추고 있어 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조준이 가능하며 K2표에 적용된 신형 유기압 현수 장치는 한쪽으로 기울거나 아예 차체를 낮춰버리는 기능 또한 지원하기 때문에 낮은 지형에 있는 적을 쉽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장전장치 전자장비 또한 최신 사양인 4세대를 기본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K2표의 우크라이나의 난민 대부분을 수용하는 폴란드는 한국과의 적극적인 방산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최근 마리우시 부아시차크 폴란드 국방장관과 만난 자리에서도 방산 분야 협력 분야를 전차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다방면으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현재 우크라이나의 인접국들은 혹시 모를 러시아와의 전쟁 준비에서 한국의 무기에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 달이 돼갑니다. 그 사이 집을 잃은 우크라이나 사람은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달합니다.
이처럼 약 한 달이 지난 지금 러시아의 무력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주변 다른 나라로 대피한 피난민은 355만 명에 달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 제재 수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경제 제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러시아가 15일 유럽평의회 자진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퓨트르 톨스토이 유럽평의회 주재 러시아 대표 겸 하원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텔레그램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했습니다. 톨스토이 대표는 러시아는 자유롭 COE를 탈퇴한다며 이는 균형 잡히고 숙고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스 내 자국에 대한 퇴출 압박이 정점에 달한 가운데 탈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고려해 러시아를 G20 모임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G20 정상회의와 같은 국제회담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키는 것은 경제적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러시아를 제외한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침묵을 지키던 중국은 러시아를 G20의 중요 회원국으로 칭하며 러시아의 입장을 다시 한번 두둔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러시아의 국격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시점에서 한국의 영토를 되찾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잃어버린 영토이자 섬은 바로 녹둔도인데요. 녹둔도는 현재 생소하지만 분명 대동여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영토입니다. 녹둔도는 이름과 달리 섬이 아니라 서울의 6분의 1 크기에 이르는 거대한 저습지였습니다. 구한말 러시아에 편입된 이래 지금은 그 흔적을 제대로 알 수 없게 되었는데요. 녹둔도는 조선시대에는 변두리와 오랑캐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유라시아로 이어지는 관문입니다. 녹둔도는 세종대에 육진 사군을 설치하면서 두만강 인력의 둔전으로 우리 역사에서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녹둔도는 이순신 장군의 이름과 능력을 조정해 알리는 계기가 된 곳인데요. 이순신 장군이 활약하던 1587년에 현지의 여진족과 녹둔도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백성들의 농사를 보호하기 위해 목책을 비운 사이에 여진족이 침략하여 크게 패했고 이후 반격을 가해 일정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영토였던 녹둔도는 현재 러시아의 영토입니다. 16세기 말 모피를 얻기 위해 우랄 산맥을 넘어 시베리아 정복을 단행했던 러시아는 1654년과 1658년 두 차례에 걸쳐 조선과 전장에서 마주했습니다. 조선은 그들이 러시아 병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러시아는 사격술이 뛰어난 병사들이 조선 사람이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죠. 청의 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병사를 파병해야만 했던 두 차례의 나선 정벌이었습니다. 이후 러시아의 시베리아 진출은 계속되었고 청과 국경선을 획정하는 네르친스크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이 조약은 청이 서구 열강과 최초로 맺은 근대적 국제조약이자 대등한 관계에서 맺은 마지막 조약이었습니다. 이후 러시아는 무력을 사용해 청의 방대한 영토인 연해주를 병합하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청 대표의 신변을 위협해가며 아이운과 텐진 조약 그리고 1860년 베이징 추가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베이징 추가 조약의 결과로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고유 영토였던 녹둔도가 하루아침에 러시아에 편입되었습니다. 한반도가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게 된 획기적 사건이었지만 그 결과가 우리에게 유익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철종 11년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조선은 청으로부터 그런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1889년에야 비로소 청에 항의하며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1984년 11월 북한과 소련 당국자 사이에 국경 문제에 관한 회담을 열었으나 해결되지 않았으며 우리 정부 역시 지난 1990년 서울 주재 러시아 공사에게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시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한편 2019년부터 남북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러시아 연해주, 함경북도 나선시 일대에서 이순신 장군의 유적 발굴 조사를 하기로 협의했었는데요. 이에 불멸의 이순신 장군의 유적도 있는 녹둔도를 하루빨리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녹둔도는 400년간 조선의 영토였으며 1860년 청러간 베이징 조약으로 러시아 합병 당시 민가 113호, 인구 822명의 조선인이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현재로서는 녹둔도를 반환받기에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다는데요. 일단 현재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가 격동의 시기인 점,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쿠릴열도에 한국의 투자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한미일 공조도 중요하지만 러시아와의 적대적 관계는 피해야 한다는 점,
녹둔도 영토 반환을 러시아에 요구하고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이슈화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격동의 시기를 역이용해 영토를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현재 녹둔도가 러시아 영토이긴 하지만 방치되고 있고 러시아가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한국을 원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서 오히려 러시아가 영토를 반환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외교가 다양한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현명하게 대응하여 주권과 영토를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원래 100년 넘게 녹둔도를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는 세계 2위의 군사 강국이고 유엔 가입국이며 상임 이사국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굳이 국제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러시아에 대적해 영토 분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유지해 윈윈하는 것이 더욱 이득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소련 시절 조소 국경 확정으로 북한은 녹둔도를 이미 소련 땅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는 우호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실이 달라질 일은 없어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만 홀로 영토 분쟁을 일으킨다면 이득이 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예전에는 국제사회가 한국의 주장을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사회는 엄청난 결속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한국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에 울릴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가 상임 이사국인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데요. 우크라 침공이 시작되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제시되었지만 불발되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규탄 결의안은 애초부터 채택되기 힘든 구조였다고 하는데요. 유엔 안보리는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상임 이사 5개국, 2년마다 교체되는 비상임 이사국 10개국 등 총 1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각종 결의안은 상임 이사국 5개국 중에서 한 곳이라도 반대하다면 안보리를 통과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유엔이 강대국 이익에 따라 휘둘리다 보니 국제 분쟁 중재 역할은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이번 침공만 하더라도 지난 23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막기 위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리던 당시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영 TV를 통해 우크라이나 침공을 선포했습니다. 러시아는 2월 안보리 의장국을 맡고 있었지만 이를 무시한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 무용론이 재점화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현재 유엔 안보리는 러시아를 제외한 나라들로 다시 탄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 2024년에 비상임 이사국에 도전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도 유력한 국가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영향력과 존재감을 과시하던 러시아가 빠진다면 한국의 존재감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입니다. 즉, 한국이 더 이상 러시아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이징 조약으로 러시아 영토가 돼버린 녹둔도를 무효화시킬 수 있게 된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전문가들은 앞으로 녹둔도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한국이 녹둔도를 반환받는다면 중국으로서는 태평양으로 향하는 관문이 막혀 돌아가거나 한국과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토는 아주 작은 크기더라도 그것이 갖는 의미는 상당합니다. 영토가 갖는 의미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게 된 것이고 중국과 대만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녹둔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우리의 잃어버린 영토를 찾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러시아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이르면 24일 러시아 소속 의원 300명 이상을 제재하는 새로운 제재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추가 제재안 발표 예고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3일 앞으로 유럽 등 러시아의 비우호적인 국가에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팔 때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만 결제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유럽은 러시아산 가스를 사오면서 주로 유로화로 결제했습니다. 러시아는 달러화나 유로화 등의 외화는 현재 매우 신뢰할 수 없는 통화가 됐다라며 외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곤두박질친 루블화 가치를 회복시켰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에 유럽연합 정상들은 24일로 예정된 정상회의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천연가스 수요량의 55%를 러시아에서 수입했던 독일 정부는 루블화로만 결제하라는 요구는 계약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리투아니아 국유기업은 러시아산 가스 구매를 중단하고 루블화로 결제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는 러시아에 벽을 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현명한 대처를 통해 이순신 장군이 지켜냈던 소중한 우리의 영토를 되찾아 올 때입니다.